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남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장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생 방안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임진퇴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백자욱 교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임진퇴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도 4월 30일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된 단체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의한 특별법 10조 12항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회원 수는 600만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로서 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소상공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에는 지금 현재 그 최승재 회장님이 600만 소상공인 대표를 하고 있고 경남에는 지금 11개 시군구에 조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소상공인 하면 규모가 좀 작은 업체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소상공인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기업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업종의 종사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그러한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 운송업, 판매업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에는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업종 종사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편의점과 같은 판매업과 식당업을 하고 있는 외식업이 이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회장님, 경남에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의 사업자 수가 한 23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1만 3천 개, 약 88%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 요즘의 경기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선, 중공업, 기계산업이 이제 경기의 침체가 한 8년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서 2, 3년 전부터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너무 이제 힘들다는 게 있고, 저희가 이렇게 창원공단에서 출퇴근 시간을 보면은 요즘에는 소상공인들이 한 4시면은 퇴근을 합니다. 뭐 그것만 봐도 엄청 힘들다는 게 느껴지겠죠. 네. 자, 교수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려운 경제 상황을 소상공인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또 체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아무래도 소상공인 하면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 구조가 취약하고요. 그리고 가족 친지의 의사결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또 특히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견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 신청을 했고요. 2018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자영업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뺀 중소기업들은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창원공단에 소지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만큼 폐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은행 자체 내에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해줌으로 해서 또 부도를 예방하고 있고, 이러한 응급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금 이제 표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폐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이 과다하여 폐업을 연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방금 교수님께서 올해는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 최근에 폐업률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폐업률이라는 게 이제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1년에. 자, 근데 이런 90%, 80% 이상 이런 높은 폐업률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현상인데, 자, 실제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국세청에서 조사한 대로 하자면은 17년도에 5년 이상 보면 한 87.9%가 5년을 못 버티고 그 업종 전환을 하든가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급격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한 100만 명은 넘을 거다는 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와 같은 경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경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성동조선, 신화조선, 뭐 에스텍스조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창업했다가 또 금방 경험이 없어서 문 닫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끼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지금 경남은 한 0.7%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뭐 2009년도에 3.9보다도 성장률이 최저하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경남이 좀 더 심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청에 보면 서울, 부산, 경기, 그다음에 이제 경남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는 전국의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지역보다도 한 2배 이상이 많이 폐업을 한 상태고요. 네.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또 폐업률이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어떤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시나요? 앞에서도 뭐 최저임금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폐업의 원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폐업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경남은 산업 구조부터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중공업이라는 거, 조선, 기계 산업으로 이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나노나 항공 뭐 이런 쪽에 있지만은 기존의 산업 구조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나오고 이분들이 같은 자기가 잘하는 쪽에 간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장사해보자, 당장 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비롯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났는데 너무 많이 나오고 살 사람은 없는데 가게만 늘었고 뭐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이 되죠. 네.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요 근처에 불임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전쯤에 이제 오리집을 하나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도 처음에 음식 맛도 좋아서 손님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르스라고 오니까 손님이 이제 뚝 끊겼고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있어서 거기 끝나고 나서 좀 장사가 될 만하니까 이제 조류 독감 뭐 퍼지면서 오리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또 힘들어졌고, 또 그거 끝나고 또 장사를 해보려니까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채소 물값 다 올라가니까 결국은 뭐 보증금도 포기하고 나와서 폐업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일식집인데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일식집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 요리사까지 됐었는데 한 5년 정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벌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야간에 수당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많이 올라 다 해주고 나니까 장사를 해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났었는데 장사를 안 하면은 뭐 임대료가 다 포함해서 600만 원밖에 장사가 안 나서 차라리 보증금을 내놓더라도 문 닫겠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어려졌다고 하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는 경납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의 이제 실황을 나타내고 있는 BSI, 경남의 경기 제조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상당히 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인건비를 급속하게 상승시킴으로 해서 이것이 큰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8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에는 평균 지수인 74보다도 무려 17포인트가 떨어지는 5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영업자들한테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예를 든다면 STX 하나가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는 진해구가 생산하는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진출해 있는데 이러한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식당에 가보면은 손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장으로 호칭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는 기업체 다니고 있다가 퇴직을 당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나 할 것 없이 자영업을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바로 망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칭할 사람이 마땅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는 사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창원, 경남에는 세계 빅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1차 하청업체가 한 100개가 되고요. 2차 하청업체까지 다 밴드 업체를 다 포함하면은 한 200여 개 되는데 지금 물품이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1차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로 부품이 없어서 일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종업원들한테 왕성한 어떤 그런 기업 활동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급여가 지급이 되면은 사회의 순기능에 의해서 소비가 왕성하게 되고 소비가 왕성히 이루어지면은 자영업자들의 폐업 또한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일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꼬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두 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과당 경쟁인 것 같아요.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자영업을 또 차리시고 가게를 차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 IMF 때 그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자기가 직장이 다니기 싫어서가 아니고 인위적인 사회 활동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또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놀 수는 없으니까 차린 게 이제 소상공인이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을 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판매업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2008년 10년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그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마트, SSM 뭐 이런 데 주안점이 있었는데요. 요 최근에 가장 보면은 이런 대형마트보다도 인터넷 판매, 홈쇼핑 이런 쪽으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저기 전체적인 그 상권에 변화를 주게 됐죠.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그 정부에서 정책을 그런 변화, 세계적인 변화, 추세 이런 걸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를 국가도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정책을 못 쫓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자꾸 폐업을 하면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400만 명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이고 150만 명 정도가 1인 이상의 고용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창업을 했고 그중에서 74만 명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즉 폐업 비율이 무려 70%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폐업 수가요 무려 7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생존율이 60%밖에 해당되지 않고 2년 생존율이 47% 해서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의 40%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29%의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 소비를 덮어줄 수 있는 건전한 이러한 소비 집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쪽에서 최저임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저임금의 첫 번째 문제는 너무 급격히 올랐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에 뭐 몇 배가 더 올랐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1년 한 7% 정도 뭐 이래서 좀 차근차근 경기 상황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올려주지 말자가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이 최저임금 폭이 좀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도 뭐 올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폭을 좀 제한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자, 인상폭이 커지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임진태 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7%, 8%대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에 급격한 16%,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0.5% 인상이 10.9%, 예측이 되고 있죠.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것이 소비에 기여를 하고 소비를 기여하게 되면은 다시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을 해보고 나니까 이러한 우리가 기대했던 장점보다는 단점이 지금 현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서민들의 소득, 즉 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으로 해가지고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선순환 기능을 예측을 하고 임금을 예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는 보면은 투자는 투자대로 위축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서민 측은 오히려 높은 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기업이 생산성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임금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재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정책들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방안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2019년부터 실행되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첫 번째가 근로장학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제 돌려주는 그와 같은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이제 중소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 3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상해서 이제 추가적인 임금의 보충 형태로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즉 이런 서비스 종사업자자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1.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를 더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주겠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제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한도 500만 원인데 이것을 200만 원 또 올려서 700만 원까지로 세액 공제 한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물주와 그 다음에 세입자 간의 임대 기간이 5년입니다. 이것을 5년 더 연장하여 10년까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가맹점에 대해서 이제 갑질을 방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러한 방안 등을 마련을 해서 금년의 예산 부담도 한 2조를 더 증액해가지고 내년도에는 7조 원 정도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현재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런 정부의 정책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로장려금 확대, 요거는 아까 기존에 있던 겁니다. 있던 거고, 액수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올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는 2018년도도 3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1조 원도 채 못 써가지고 지금 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지도 못해가지고 실적도 못 내니까 정부에 내놓은 게 300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리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 1조 3천억이라는데 이거 아주 예전서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이 있었는데 한 7천억, 8천억 됐는데 해마다 예산 소진을 못했어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는 게 없죠. 그리고 건보료 경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광역 지자체장들이 내놨던 부분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특별한 게 사실은 요 내용에 보자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거대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신규로 쏟아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했을 때 액수는 좀 늘었지만은 실제로 예산도 다 소진도 못하고 있었고 3조 원 되는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 준다. 이거 지금까지도 그렇게 홍보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못 써서 결국 내년에 3조 원 다 쓰려고 300인까지 확대시키는 뭐 이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이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못해서 더 그걸 받아가면은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1인 사업자,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 챙기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소상공인의 식당이나 이런 데 보통 평균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 달에 실수령액이 한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영업자들 시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질 않아요. 실수령 190만 원 이하만 해당되다니까 우리 제조업종 관련되는 정확히 이게 딱딱 수치가 나오지만은 우리 소상공인들 일반 판매업 하는 데는 한 번 오면 한 10시간 정도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야 소상공인들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텐데요. 경상남도가 경남경제정책 총괄할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님도 거기 소속돼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7월 16일 날 도지사님으로서 제가 위촉을 받았고 그날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전 재경부 차관님이 지낸 박문규 차관님이고 경제부지사인 문선옥 부지사님이 이제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8명의 이제 위원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산업 고도화 분과, 그다음에 혁신 성장 분과, 그다음에 산업 지원 분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저희의 역할은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경제 혁신 모든 일을 공무원과 우리가 산하기관이면 경남 테크노파크다, 뭐 노본랜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군데만 했죠. 이제 민간이 참가해서 어떤 새로운 이런 거 중기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만 보태주면은 경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또 민간이지만은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도 또 그 인증기관이나 그다음에 경남에 필요한 산업 그다음에 어느 동네가 어떻게 되면 된다는 부분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남 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도 하셨고요. 예.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도지사님 추진 방향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이 이제 김해도 스마트 공장을 해서 ERP를 이제 독용시키고 그다음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불량률을 이제 떨기고 하는 부분을 저걸 했었고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그렇게 떨김으로써 일이 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또 IT 관련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채용이 일어나서 훨씬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산업 구조가 아무리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뭐 이렇게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 이런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선대적으로 앞으로 경제 변화에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 혁신위가 먼저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나갈 방향을 제시했던 적도 있고요. 경남 테크노파크도 많은 제안을 우리 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따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어디다가 적재조수를 먼저 넣어야 될지 그다음에 이걸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사님이나 우리 경제팀 뭐 산업 경제 국 이런 데다 건의했을 때 상당수가 받아주고 있고 좀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선 7기가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어쨌든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가를 좀 하신다면. 저희 이제 작은 지방 정부에서 이제 그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 분권, 무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전 도지사님 홍준표 도지사 뭐 그 전에 이 소통이 아닌 그 불통으로 이제 사실 이렇게 엮어져 있다 나니까 경남의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쳤죠. 사실은 우리 조선이나 이런 부분도 극약 처방을 우리가
도지사 같으면 강력하게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근로자들이 많이 폐업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선 7기가 이제 들어서서 저희가 그런 하나하나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는 민간 경제 단체의 수장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도 많이 내서 이제 발전을 시켰던 분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공무원들의 고정된 생각과 그다음에 기관의 고정된 생각을 깨쳐서 좀 더 변화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래서 좀 기대는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IMF가 보도하기로 전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4%에서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한 2.8% 정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경남의 2018년도 경제 성장 예측률은 1.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작년도 GDP가 1.6조 달러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무려 20조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가 연 4% 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1.6%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남의 제조업은 위기입니다. 조선업이 쇠퇴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흔히 하는 말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의 산업은 제조업의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창원시장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서 경남을 4차 산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는 데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는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러한 준비는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남의 성장 동력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경남이 제조업의 르네상스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데에 도지사님이나 기타 각 지역 단체장들이 모여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서 제가 이렇게 대담하는 주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신용카드 수수료거든요. 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서울시가 일단 서울페이를 한다고 했고 경남도 경남페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이 서울페이, 경남페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울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카드로서 결제를 할 경우에 카드 수수료가 보통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비용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카드를 지금 현재 서울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 중에서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카드가 있습니다. 그냥 직불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불카드인데 서울페이와 직불카드의 차이점은 뭐냐? 직불케이는 그 카드로서 결제를 하는 소매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만은 서울페이는 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경남에서 역시 경남페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정착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이 경남페이 관련돼서 주무부서하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려면은 그 경남도민이 참여를 이제 최대한 많이 해야 이제 성과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맹점 저희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신용카드에서 포인트 주던 거를 그래서 저희가 업종별로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줄까? 기존에 신용카드를 끌게 되면은 그 포인트도 사실 저희가 줬던 포인트인데 그거보다 늘려서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이 장사가 잘 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품권이라는 거를 이제 그 지사님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이거를 경남에 보면 8개 지자체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경남페이에다가 묶어서 활동하는 방법. 또 제 생각이지만은 여기에 그 제대로 되려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복지 수당, 복지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각종 수당들을 경남페이에 넣어서 우리 그 작은 업체를 좀 쓰게끔 해줬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소상공인들 스스로도 좀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어떤 그러한 지원 방안을 잘 검토를 해서 저는 힘을 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상공인들한테는 내년도에 어떤 지원 정책을 잘 연구를 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힘을 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말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저희 풀뿌리 경제를 세우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저희가 지역계 8개 상품권을 통합을 해서 그 경상남도 지역 상품권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공의 발주에서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업체들이 들어오게 하면은 지역 건설사가 일을 좀 수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이나 이래서 참여 기회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일단 발주하는 계약 법령에 허락하는 최대한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남은 전국에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우리 공공기관 포함해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물품을 발주할 때 경상남도에도 1조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급식비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다 우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남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 좀 신경을 지역 업체들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인가 우리 그 주택공사 사장님께서 박성호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저런 뭐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역에 들어오셨으면은 지역에 발주하는 것도 또 지역 업체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전국이 아닌 지역 업체들한테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액수로 치면 몇 천억 됩니다. 그러면 고용률 한 5%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요. 지역 경제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다가 좀 바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각종 지자체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출연을 받아가지고 적자가 나는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는 창업자금은 5천만 원, 경영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그 지자체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창원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형평성이 안 맞고 적어도 약속 몇 번 했었는데 안 지키고 있는데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이라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는 분한테 했을 때 2억 5천100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단기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을 살리는 부분을 살려서 같이 단기 처방, 중기 처방, 장기 처방 이런 대책들을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백자욱 교수님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국내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바로 우리 경제의 위기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